실질적 개입 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단순한 인플레이션 억제만 인플레이션 억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개입 정책도 구조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용속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귀환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이제 대공황을 잠시 또 얘기해 보면은 대공황 때에는 후보 시절에는 이제 뭐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뭐 25%의 어떤 최고 한계 세율을 80%까지 올렸고요. 물론 부시에 2012년에는 35%까지 낮췄지만요. 이제 이러한 최고 소득자에 대한 최고 한계 세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보다는 20세기의 어떤 누진적 소득세 이거보다는 자본에 대한 누진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미래에는 이 누진세하고 자본세에 대해서 어떤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1970년대 이후로 정부의 역할이 계속 어떤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만 이제 피케티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통제권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 조세 및 소득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과거의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전에도 전장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지만은 지금 현재 사회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측정하는 것이 국민소득과 어떤 세금, 국민소득과 비교해서 세금이 어떻게 이제 거쳤느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4개의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인데요. 이 네 나라의 유사점을 살펴보면은 19세기, 1910년도 전에는 이제 10% 미만이라는 거죠. 이제 세금이. 이 세금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보면은 이 부유한 국가에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세금이 올라갔고 또 사회적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유사점을 보면은 1980년대부터 2010년도 이제 이 어, 책을 이제 저술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한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이제 수준에서 계속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던 이 네 나라의 네 개의 국가의 차이점은 뭐 국가마다 이제 수치가 조금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30% 수준에서 있지만은 뭐 스웨덴은 50% 이제 55% 이제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이제 10% 이하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가 지금 현재 이제 2010년도 이때는 어떤 국민소득의 어떤 3분의 1이나 어떤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어떤 세금이 이제 걷었고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 국가로의 귀환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고요. 솔직히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졌다는 거고요. 국가는 이제 세금을 거두는 단순한 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각 규범을 만들고 이걸 제정해서 이제 경제나 사회 전반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전장에서도 또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인데 사회적 국가 형태에서 세금이 어떻게 거쳤는가, 이제 어떻게 쓰였는가죠. 또 뭐 절반은 의료와 교육에서 또 나머지는 대체소득이나 이전 지출, 뭐 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쓰인 거고요. 선진국에서 보면은 교육과 지출에서 어떤 국민소득의 10에서 15%, 그냥 대체소득이나 이전소득에서 국민소득의 10에서 20%, 이제 절반씩 쓰인 거죠. 뭐 여기서 이제 국가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은 연금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이제 연금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거고요. 연금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쪽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쓰고 이제 지출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한 6에서 7% 정도.
이러한 이제 재정 혁명, 이러한 이제 조세에 대한 재정 혁명은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사회혁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교육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공적연금에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재 국가의 사회적 지출은 국민 소득의 25에서 35%, 지금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적 재분배, 그러니까 기본권의 논리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부자 이제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난한 자한테 소득이 이전되는 거냐, 현대적 재분배가 그런 낙수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보다는 의료, 교육연금에서 대체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공의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서비스나 대체 소득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현대적 재분배는 어떤 기본권의 논리나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일정한 상품에 대한 평등한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한 상품이라고 해서 뭔가 생각했었는데,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공 서비스나 이제 의료, 연금, 교육료, 어떤 대체 소득에 대한 재원을 이제 일정한 상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이제 저희 접근 방식은 어떤 다양한 국가의 이제 정치 또는 철학적 전통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이제 여기서 피케티는 찾아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선언문 또는 프랑스의 어떤 이제 선언문.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선언문을 잠깐 살펴보면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하고서 그 뒤에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정의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평등이 어떤 정상적인 것이며 불평등은 오직 공익의 바탕을 둘 때에만 그 불평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피케티는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러한 문제는 어떤 민주적 논의와 어떤 정치적 토론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피케티는 어떤 사회적 국가에서 이제 어떤 해체가 아닌 현대화, 지금의 어떤 사회 보장 그런 거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0세기 선진 국가에서 보여준 사회적 국가의 현대적 재분배는 교육, 의료, 퇴직연금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에서 기초한다고, 뭐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어떠한 거대한 진일보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사회적 바탕에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요. 특히 이거는 유럽식 사회 모델이라는 이제 어떤 합의가 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표에서 이제 13장 표에서 보듯이 뭐 국민소득이 뭐 10%나 2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현재 25에서 30%에서 내려가는 걸 바라지 않고, 또한 이제 1930년도에서 80년도까지 급상승하는 걸 갖다가 이제 또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 또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는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 사회적 이제 규모의 이제 국가의 규모가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해나 어떤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걸 갖다가 저기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이러한 이제 어떤 사회적 국가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부문, 이제 우리가 공공 민간 부문도 살펴봤지만 공공 부문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공공 부분의 규모가 확대되면은 그거는 어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제에서 교육이나 의료 부분이 GDP 및 고용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많이 차지하는 거죠. 이는 제조업 부분을 전체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교육기관들의 어떤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가,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관련돼 있어갖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썼는데요. 교육은 교육기관들은 어떤
교육의 목표, 목적 외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에서,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대해 공공지출을 하는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거죠. 이제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것인데, 또 공헌된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 계층 이동성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현재 고등학교 졸업장에 가름하고, 과거의 고등학교 졸업장이 현재 학사학위 수준에, 또는 임금 수준도 유사한 이제 비율로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계층 이동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과 노동 시간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상관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숙련에 따라서 계층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하는 것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장기간으로 이제 계층이 많이 이제 많아지는 경향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세대 간 어떤 계층 이동을 측정하는 것, 측정이 어렵겠지만은 이제 이제 계층 이동의 역사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의 매우 이제 불완전한 자료들이 이제 완전치 않은 거에 대해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이제 쭉 이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어떤 교육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 이제 미국, 여기서는 미국을 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세계 도처에 사회적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정말로 만족할 만한 어떤 해답을 내놓은 국가도 또한 없고요. 이제 교육에 이제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피케티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은 대부분 우리가 사회보장 박사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부가식 박사님. 연금제도죠. 그러고 이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저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부가식 연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제 퇴직자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이 시스템이 선순환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다르게 된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제 1.5%뭐 이렇게 해서 2% 이제 하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에서 부가식 연금 시스템 대신 적립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적립식도 몇 가지 이제 여기서 피케티는 이제 결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부가식에서 연금식으로 바꾸면은 변경시 한 세대의 은퇴자들이 모두 이제 어떤 무일푼으로 남게 되고요. 뭐 한 50대나 예를 들어 61세나 이때 연금을 받으면 50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게 막막한 현실이 이제 부닥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적립식으로 했을 때 자본 수익률은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때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제 위험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피게티가 얘기하는 것이 부가식 연금 시스템을 이제 정당화하는 논리는 어, 신뢰성에 있다는 거죠. 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떤 이제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논리라면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 시스템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겪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명백한 문제가 하나 중에 하나가 인구의 고령화. 그래서 은퇴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도 지금 이제 많은 저항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 개혁에 주된 어려움은 다양한 연금 제도의 이제 개혁에 하기에 앞서서 이제 매우 복잡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개혁을 하려고 이제 시도 중인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개인연금, 개인 민간연금도 있지만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케티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 좀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어떤 개혁할 가장 중요한 개혁은 어떤 개인의 경력이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이제 그 복잡한 거에 대한 관계없이 모두에게 어떤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계좌를 바탕으로 어떤 통합된 퇴직연금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뭐 조금 너무 일반적이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혁은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통합된, 맨 마지막요. 예, 예, 그 얘네도 그러면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예, 복잡한 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걸 예,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음, 지금 현재 뭐 우리 스웨덴은 저번에 우리가 너찌에서 읽어봤나요? 뭐 여러 가지 저기 어디 개인 저축 아니 투자를 식으로 뭐 하는 연금도 여러 가지 뭐 있고 그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뭐 700 몇 개가 된다고 했나요? 뭐 회사가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 개인연금이 결국 지금 적립식 연금제도의 대표적인 거죠. 개인연금이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적립해서 예, 나중에 그 돌려받는 거고, 예, 예, 부가식 연금제도는 어쨌든 그 세금으로 그걸 걷어가지고 예. 그 계속 그 유지해가는 형태가 부가식이고, 그렇죠?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금보다는 급여에서 노동을 하면은 저희 그렇죠. 이제 네, 저 떼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학연금을 뗀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을 뗀다든지 그런 거죠. 노동자한테만 이제 떼는 사회보장 기금식으로 떼는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적립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바뀌는 건 문제 있는 거 바뀌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음, 현재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냥 부가식 연금 시스템을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신뢰성 있고 예측 네.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은 결론은 이분도 내지는 못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어려운 얘기죠. 예. 네, 이제 요거 이제 요 퇴직연금을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봤는데요. 빈곤국가, 신흥국 사이의 어떤 사회적 국가 해서 이제 선진국 이제 서유럽은요. 이제 국민소득 대비 어떤 뭐 세수가 45에서 50, 미국과 일본은 뭐 35에서 30에서 35인데 빈곤 국가는 어떤 30에서 15. 사하라 이남의 어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는 1970년에서 80년에 15%였으나 1990년도에는 오히려 낮아진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10% 미만이었을 때 또는 15%일 때는 국가가 이제 기본적인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재정을 확보 못하면은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발전에도 이제 이 세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빈곤국의 문제는 오직 그 빈곤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다른 국가적인 이제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그 일부 이제 문제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언급한 거는 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어떠한 이제 재정에 대해서 또는 종류의 이제 세수를 받느냐, 어떤 재정 국가와 사재 국가로 이제 부상할 것인가는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자본세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지구촌의 미래에 어떤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세 제도의 변함없이 어떤 국가가 결코 이제 해서 이제 과세가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아니 14장입니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했고 또 하나는 국가재정의 혁신을 이룬 상속세에 대한 누진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누진세가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부의 재분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이제 봤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누진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이제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제 과세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이나 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과세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케티는.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뭐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세금의 과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앙시행 레짐 이때 시대를 벗어난 것이 어떤 과세 문제,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에 어떤 현대적인 어떤 보편적인 과세 제도가 확립되었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미국의 독립혁명도 가장 대표적인 말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 해갖고 이제 독립혁명, 독립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과세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세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있고요. 어떤 자본세는 상속세, 부동산세 이런 것이 있고요. 소비세는 어떤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범주의 세금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기여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동의 소득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국민연금을 뗀다든지 여러 가지요. 네. 이는 이제 사회보장의 기금이고 퇴직자의 연금이나 어떤 실업자 수당 등으로 이제 대체 소득의 어떤 재원이 되는 이제 네 번째 세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진세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누진세의 역할이 이제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는 것은 아주 이제 잘못된 얘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제 가장 낮은 과세율과 가장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상속세와 이제 어떤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는 벨레포크 시대만큼 부가 집중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노동소득이 계속 증가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고 소득자죠. 이 사람들의 이제 누진성은 조금 많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하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이죠. 세금이 초고소득 계층에서는 좀 역진성, 좀 줄었다는 거죠. 밑에 이제 프랑스의 예를 보면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하위 계층 이제 소득 분배에서 하위 계층 50%는 그냥 평균 한 40에서 50%. 그 다음 계층에서 이제 계층은 평균 45에서 50인데 우리 상위 5% 내지 1%에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했고요. 0.1%에서는 고작 35%. 물론 이걸 갖다 파이로 따지면은 금액이 크겠지만은 이제 세율에 따지면은 역진성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현대적 사회국가를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 제도가 최소한 누진성을 지니거나 또는 어쨌거나 이제 이 최고소득층 또는 상류층에도 역진적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로 해서 이 누진세는 어떤 사회적 국가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예전 자료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20세기의 누진세는 어떤 단명한 혼돈의 산물이다 했는데 이 누진세가 어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나타난 결과물인데 프랑스는 이 소득세, 이 이제 일반 소득세를 이제 누진세를요 적용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1차 세계대전 1914년 전쟁이 임박했을 때 이제 그걸 통과시켰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누진세를 1914년 이전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전쟁에 미친 정치적 충격의 강도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최고 세율,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2010년, 2013년 이때까지 이제 최고 세율을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옆에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은 프랑스는 이제 1920년대에는 50%였는데 1924년은 60, 1925년도에는 72%까지 세율을 올렸다는 거고요. 독일도 이제 누진세를 이제 세계대전 발발 20년도 전에 이제 미리 이제 그 누진세를 적용한 거고요. 이때 보면은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랬답니다. 1910년도 이전에는 10% 이제 세율은 10% 미만이야 이제 낮아야지 10% 미만이어야 되지 이제 합당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요 표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이제 잠깐 또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1조 영향이 있을 거예요. 11조요? 네, 10% 이하가 11조의 영향을 네. 10% 이하였나 11조.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설명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 선진국에서는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당시까지 그 중세 이후에 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10%라는 게 지금도 암암리에 다른 데 여기 세금 말고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 생활 속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죠. 이제 다음 표는 이제 누진적 상속세 최고 세율이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좀 잠깐 살펴보면은 프랑스는 1902년에서 10년도에 5%였는데 이제 점차 이제 늘려서 이제 아니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이때는 그냥 극소수 이제 어, 이렇게 비율을 정했지만은 극소수한테 재산을 갖고 있는 극소수한테만 이제 적용된 거고요. 독일도 이제 1906년에서 9년까지 아주 작은 규모로 이제 했지만은 이제 1919년도에는 이제 크게 이제 증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영국도 이제 1900년도에는 이제 조금 누진세 상속세를 조금 이제 인상하다가 그 이후로는 엄청 높게 올린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어떤 1910년도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연방세 시행에 따라서 어떤 빠르게 옆에 보시면은 진행한 거를 이제 높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세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어, 표로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과다 소득에 대한 몰수적 과세, 이제 미국에 대한 또 영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제 도표 14-1이나 2를 보면은 영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뭐 독일, 프랑스보다 누진세 적용이 훨씬 앞섰다는 겁니다. 누진세율을 많이 높였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주된 목표는 뭐냐면 어떤 부가적인 이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소득과 어떤 대규모 상속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진적 과세는 언제나 어떤 비교적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해서 이제 불평등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줄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누진세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상적인 타협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반면에 보면은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기업의 국유화, 이제 국유화 이제 뭐 작센주 뭐 해서 전쟁 이후로 인해서 국가화하는 거나 경영진의 보수를 이제
조금 낮추는 거, 이제 혼합 경제를 택한 것이죠. 이러한 길로도 모색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미국의 도금 시대, 남북 전쟁 이후 1870년 이제 1873년에서 1893년 이때 이제 황금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불평등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 미국의 어떤 개척 정신을 멀어져 가는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의 루즈벨트는 이제 소득세에 대한 어떤 최고세율을 엄청나게 높였죠. 이제 그래서 1920년대 후보 때 25%였는데 그 이후에 1933년 대공황 이제 이후죠. 이제 63%에서 뭐 37년에는 79%까지. 또는 이제 미국의 이제 1932년부터 80년대까지 통틀어 미국의 최고 연방 세율이 81%였다는 거. 뭐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제 잠깐 이제 보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어, 놓았습니다. 이거 일단 미국의 상속세 얘기하는 거죠? 최고 예? 상속세예요, 소득세예요? 지금 지금요? 81%. 소득세. 정말 이랬나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전장에서도 이제 레이건 이후로 이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바람에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맞다. 최고 35%. 경영자들이 이제 늘어났고 이제 그런 설명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잠깐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러한 미국의 수준을 필적할 만한 것이 영국이었다는 거, 예, 를 볼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또 이제 언급하는 건데요. 어떤 최고의 경영진이 이제 급여가 폭발적인 증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이제 도표에서 보면은 1930년에서 70년대 영미의 어떤 최고 소득 세율이 1980년대 이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죠. 훨씬 낮게. 그건 엄청나게는 이제 기준이 프랑스와 독일보다. 네. 그래서 미국은 어떤 1930에서 80년도에 80에서 90%에서 이제 80년대 이후로 2010년대까지는 30에서 40%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거 1896년 레이건의 개혁 이후에는 28%까지 떨어졌다는 거고, 뭐 그 이후에 뭐 이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부시 왔다 가면서 이제 좀씩 우리가 변했던 거를 이제 전 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기들이 뭐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세율을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 1970년대 영미가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이제 우리가 모든 선진국에서 1980년대부터 소득세의 최고 한계 세율이 감소, 세율을 이제 감소함으로써 어떤 국민소득에서 상위 1% 또는 최고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긴밀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를 봤고요. 그것은 이제 사실임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최고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국민소득에서 어떤 최고 소득자가 이제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최고세율을 그렇게 많이 이제 인하하지 않은, 그러니까 최고세율을 높은 나라는 이제 최고 소득자가 좀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최고 경영자는 능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떤 이사진들을 통해서 뭐 급여를 올리고 뭐 그런 얘기를 전 장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일본, 덴마크 이런 나라들보다 성장이 뭐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았지만은 이게 세율을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이런 최고 세율의 인하와 최상위 소득자의 증가는 생산성을 촉진하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냥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적 성과 해서 끝나지 않는 논쟁. 뭐 이게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대처가 영국을 구했는가, 뭐 레이건과 빌 게이츠 혁신이 레이건이 없었더라면 가능했겠는가, 또 독일의 라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는 뭐 미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토마 피케티는 어쨌든 이러한 논쟁들은 어떤 것이 이제 더 성과를 냈다는 것은 이제 결코 논쟁이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케티 연구는 최고의 병영진의 보수에 관한 연구로서 불평등의 해소는 1980년대 이전, 그러니까는 최고 세율을 적용했던 때 이제 영미에 적용했던 고율의 이제 과세와 같은 수단만이 이러한 불평등을 그나마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시사했고요. 그렇지만 이는 어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러한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답을 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장의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하는 최고 한계 세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만 얘기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얘기 안 하고. 미국은 보세 정책, 최고 한계 세율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충분히 큰 규모의 국가다. 다 이제 1980년대 이전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0세기의 누진세 역사는 소수에게 이제 이제 집중되는 과주 체제를 흘러가는 위험이 이제 실제로 존재했는데, 미국도 똑같이 이제 벨 레포크 시대 같이 미국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데, 누진세의 대두는 어떤 보편적 참정권을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이제 누진세가 이제 대둔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은 평등주의를 꿈꾸던 개척자의 이상은 이미 기억 속으로 사라졌고, 신대륙은 바이오로 21세기에 세계화된 경제 부유럽, 그러니까 베레포크 시대로 이제 되돌아가는, 되돌아가는 게 아니죠.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해갖고서 미국을 약간 이렇게 좀 디스했네요. 디스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 거를 갖다가 빨리 이제 너무 간단히 했나요? 너무 스킵했나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 근데 진짜 세율이 엄청 높았네요. 그게 지금 1%에 대한 세율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최고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거든요. 최고소득세 최고. 최고 소득세. 이제 보면은 우리의 맨 위에 게 영국하고 그 밑에 동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거의 90%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피셔의 미국의 경제학회 회장이었던 피셔는 최고 세율을 지금 98%인가 몇 표까지 올렸는데 100%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대 제가 이제 상속세나 이제 돈이 이제 그 세금 이제 많이 벌으면은 그걸 갖다가 3대에 그걸 갖다 다 회수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상속세도요. 이제 그 어빙 피션가 그분이 이제 그런 주장도 했고, 영국에서도 또 영국 경제학자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세율을 높이는 걸 갖다가 주장을 한 걸로 이제 책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력했네요. 근데 엄청 이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법인세가 22%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법인세가 2억 이하는 10%, 그다음에 100억까지가 아마 순이익이 나면은 15%, 그리고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이제 22%. 이거 계속 국힘당에서는 이걸 낮추자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이때 법인세율이
20%가 넘었었어요. 예? 네. 그렇게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와, 장난 엄청나게 아니네요. 많은데. 내가 지금 저기에다 올려놨어. 우리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80년대에도 소득세율이 70%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예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미국 거 같이, 미국 거. 아니, 우리나라 거예요. 법인세율이 40%였어요. 1980년에. 와,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 뭐 22%까지 떨어진 거고, 소득세율도 엄청 높았네요. 소득세율도 엄청 높았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낮춰져 가지고 38%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어휴, 야. 이것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였던 거지. 음, 그러니까 전후에는 세금 엄청 뛴 거예요. 그러네. 예, 전쟁 중에 높인 세율을 계속 뛰다가 여기 보면 이제 80년대 와서 급격히 다 떨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국제적인 추세, 뭐 지금도 그 법인세율 갖고 따질 때 뭐 OECD 평균이 어떻고 무슨 다른 나라는 어떻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국회의원들끼리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 80년대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이후에 저렇게 급격히 법인세, 소득세가 다 내려간 거지. 이게 결국 이런 어떤 강력한 세금이 부의 분배를 해 왔다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그치. 공평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게 피게티 얘기는 결국 누진세 적용해서 세금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배분하고 그거 플러스 개인이 얻는 소득은 그건 이제 개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노후에 자기 노후 대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도 그걸 개인이 얼마를 많이 붓느냐 거기에 대한 걸 물론 이제 연금을 많이 분 사람은 연금 많이 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모든 국민에게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끔 전 국민이 소득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기가 노력해서 연금을 부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게 이제 적립식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 참 여기 의뢰원 70%였다는 건.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이게 그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한 그 키였었거든요. 키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양당이 법인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계속 그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일정한 합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이 대안을 내놓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그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생각과 또 이제 주변에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당연히 그 법인세를 네. 낮추는 게 좋죠. 낮춰져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기업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좀 높아져도 별 신경 안 쓰는 게 이미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 연구소에 들어간 어떤 연구비는 그걸 공제해 주거든요. 음, 그리고 이 지역이나 이런 데에 그 우대하는 게 있어요. 그 뭐 좀 10%나 이렇게 몇 프로씩 우대해 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이익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나지 않는 이상은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날 수도 없고요. 이익이 적게 나는 이익 중에서도 연구개발비로 많이 탕감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제 지역, 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게 세율이 또 낮아요. 지역 특혜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거는 대기업 얘기지 중소기업들은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참고로 현재 법인세율이 어떻게 이번에 개정이 됐냐면 2억 원 이하는 10%예요. 음. 그러니까 세전 순이익이 영업 예. 10억, 그러니까 2억 이하면은 10% 법인세를 내고 당기순이익. 2억 원에서부터 200억 원까지가 20%. 그 다음에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까지가 22%. 그리고 3천억 원을 초과하면 25%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1%씩 다 낮춘 거야, 이 세율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오히려 혜택이 없는 거지, 사실은.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 3천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들이 1%가 낮춘 게 그 금액이 엄청나고, 끝난 거죠. 예. 그 다음에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 여기도 1%가 낮춰졌고, 그 밑에는 낮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익을 지금 이익이 10억 이상 나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치. 예, 그렇게 보면 지금 그 제도는 크게 우리하고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게 그렇지만. 무슨 뭐 서민 경제를 살린다 뭐 이렇게 말은 떠들었지만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오히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좀 많이 번 사람들은 좀 벌어서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좀 쓰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춰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낮춰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간은 좀 높여주고, 이런 어떤 게 필요한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가 명확한 거죠. 중소기업은 아닌 거죠. 이제 그게 그때 계속 그 얘기가 나왔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법인세율을 그렇게 정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쟁률에서 대만의 TSMC라든가 뭐 이런 데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그 법인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논리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쭤본 것 같이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율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강시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입장대로 하면은 얼마 정도의 법인세 혜택을,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감소된 세수에 얼마만큼이 부담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없이 막 계속 그 논의를 하길래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경제학자도 그러면은 정부안대로 하면은 대기업들이 얼마를 감면받는다더라.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의 역대 중소기업이 얼마의 법인세를 감면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걸 갖다가 제시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되게 계산이 쉬운데. 예, 정책위원회에서도 그걸 갖다 뚜렷하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봤더니 한 1년에 한 13조인가 뭐 그 정도 된대요. 13조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도 되게 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집권 경험이 있는 당에서 내놓는 대답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뭐 그걸 바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내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정렬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맞아.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누진세로 금액에 따라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단계로 나눠져 있는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대만은 일률적으로 20%예요. 법인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주장은 여기 200억을 초과하고 3천억을 초과할 때 이제 22%, 25% 이게 이제 대만보다 높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허구인 게 실질 그 법인 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내는 거.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25%, 22%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 그 유효 소득세율은 대만보다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온갖 깎아주죠.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감면 혜택이 많죠. 네, 그 왜 개인들도 보면은 옛날에 연말정산하면은 뭐 이거저거 막 그 공제해주고 실제 내는 소득은 그렇게 안 됐거든. 그거와 똑같이 우리나라는 그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그런 공제 혜택이 엄청 많아요. 그 실제 소득세율이 우리는 16.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만 해도 벌써 대만은 20% 얄전없이 떼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그 재벌 중심의 그 경제 정책을 박정희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전기세, 가스세, 온갖 에너지 혜택을 엄청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설비 이런 하겠다고 하면은 대출 금리가 거의 그렇죠. 1% 밑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거저 쓰는 거예요. 음. 대만은 그런 거 없죠. 음.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게 결코 우리가 대만 기업보다 세금을 많이 띈다는 얘기는 완전 허구라는 거는 금방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런 얘기가 그런 정도의 지식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나 보네.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이후에 반도체 설비 관련한 그 감면 혜택을 갖다가 그 재경부에서 제시했던 거를 갖다 그 끝까지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야 이거 너무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감면을 너무 좀 적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재경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대통령 윤석열이 왜 그 이재용 만나고 나서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25%로 딱 그 재경부에서 그 감면해주겠다고 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 중에서 뭐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그 정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너무 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그 기자들, 경제 파트의 기자들 저 이렇게 라디오 가끔 이렇게 물어 들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입을 너무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전 그 시장 경제 말만 그렇지 정부가 지금 모든 경제 분야, 뭐 심지어는 은행도 요새 관치금융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은행장 인선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그 거의 뭐 협박하듯이 하면서 이게 전형적으로 80년대 하던 그 정부가 하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 정반대 논리로 지금 정부는 움직이고 있죠. 네. 어때요? 바로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5장은 그 글로벌 자본세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거라 15장, 16장은 그냥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결국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 투명성과 그 거기에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금융 투명성은 정보의 그 투명한 그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자본세는 이제는 그 글로벌한 이 투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그 소유지에서 그 우진적인 자본세를 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세 자기가 얘기했는데 좀 다들 이런 비판을 많이 한 거죠. 야,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그와 같은 세금에 합의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글로벌 자본세 같은 이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의 모든 자산에 적용하는 세율표가 서로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미래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가능하겠죠? 를 만들고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유토피아적이긴 해도 몇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 그래서 첫째, 장래에 이러한 이상과 닮은 어떤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대안에 평가할 유용한 준거점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세율표를 정해놓고 자본세를 정해놓으면 이걸 다 지키진 않더라도 누군가 이걸 시행하려고 할 때 그런 게 있었지, 그런 기준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글로벌 자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분명히 비현실적인 수준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기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글로벌 자본세가,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가려는 나라들은 지역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재정이 망가진 나라들은 어쨌든 이런 그것들을 해갈 거다. 글로벌 자본세는 세계 경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그 이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면서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장점을 가진 해법이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글로벌 자본세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포브스 잡지에 보면은 이렇게 인물들 소득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거기에 그거하고 비슷한 그 잡지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누가 글로벌 자본세를 제일 많이 냈는지, 그게 진정한 소득 순위라는 거죠. 그 순위대로 발표를 하면 포브스 잡지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아요. 낸 사람이 마치.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제안하는 자본세는 전 세계에 있는 부에 대한 매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매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재산에는 더 과중하게 부과되며 부동산, 금융자산, 상업용 자산 등 모든 자산의 유형에 예외 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비슷한 게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부 고정된 자산에 대해서만, 재산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내는데, 그게 아니라 다 모든 자산 유형에 예외 없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고, 재산세는 영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걷고 있고, 토지세는 프랑스,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는 지금 부유세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유세가 이 총부에 대한 누진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자본세하고 유사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자본세는 현대의 사회적 국가가 의존하는 다른 세원을 적당히 보충해주는 정도 이상은 아닐 텐데, 그 세수는 고작해야 국민소득의 3에서 4% 정도다.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원 조달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 자본주의가 극도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지, 재원 조달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과 은행 시스템의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위기를 이제 피해야 되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세는 우선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전 세계에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되고 이게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과제는 부의 분배에 대한 정보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의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모여서 표로 나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면 세계적인 부 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 정보의 자동 전송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 모든 국가는. 그리고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그거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익을 서로 조세 피난처에 맡기는 사람이나 그 조세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거고 그거는 누군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법에 의해서 얘네도 이미 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차단해야 된다. 조세 피난하려는 시도는. 그리고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을 낸다.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매우 높은 수익이 낸다는 관점에서 이처럼 밤새 능력에 따라 과세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득 그 중하위 하위 그 계층의 사람들이 소득을 내는 그 노동소득보다 이 최상위 부유층이 자산에서 소득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소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왜냐하면 그게 수익의 원천이니까 에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누진적 자본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논리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단히 부유한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종종 산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근데 부유층은 이 소득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얼마를 벌었는지 그해.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계속 들어오니까 자산에 의해서 이게 소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근데 명확한 거는 재산에 비해 과세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얼마 자산을 갖고 있는데 뭐 그게 더 중요한 자본세 부과의 소득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속재산은 이제 재산세는 일회성이고 소득은 매년 증분이고 자본은 총 부의 연에 이렇게 매년 내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세금이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 이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영구적인 연간 자본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분 계속 이게 자본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율은 상당히 낮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율이 뭐 40%, 30% 돼서는 안 된다. 작지만 꾸준하게 계속 뽑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자산의 총수익이 3, 4%니까 그걸 그리고 어디는 뭐 0.1% 이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되는 데 있고 이 정도니까 그것이 계속 증식이 되지 않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세금은 민간 자본과 그것의 수익에 발생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덜 폭력적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세금이. 그래서 개인의 부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유재산과 경쟁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그거잖아요. 사유재산하고 경쟁의 힘, 돈의 그 사유재산으로 인한 경쟁의 힘을 어쨌든 억제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공익에 의거해서 그래서 억제시키고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가 폭망할 수 있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게 이 세금의 의의라는 거죠. 이 세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로 오래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재천명하는 거죠. 여러 유형의 자본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보다는 투자자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미리 차별하는 일 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과세될 것이다. 그래서 자본세는 21세기 세계화된 세습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결국 지금 21세기는 이 세계화된 세습 자본주의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게 이분의 예측이거든요. 예, 다들 세습한 자본에 의해서 뭐 더 큰 부를 이루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적절한지, 과세 대상 자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세무당국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자산 보유 정보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은행이 자산 소유에 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동으로 집계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자본세를 걷어내는 거, 그런 어떤 공조가 중요하다. 공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 뭐 그리고 자본통제, 자본통제 중국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본의 규제.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본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걸 더 부자가 더 될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마오인가요?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거기 알리 쪽에 막 난리잖아요. 대표들. 뭐 난리니까 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근데 서방의 이런 그 자본 통제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 석유 지대도 석유가 나는 나라, 이게 석유만 뿐 아니라 에너지의 영역도 어디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고, 이런 것들도 분배해야 되고, 이민을 통한 재분배, 이거는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 와서 미국에 와서 그 돈을 벌면 이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정말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어떤 재분배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활동들은 그냥 단지 한 타임에 지연은 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그 얘기고요. 예,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 투명성과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올바른 해답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계속.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국가 재정을 마련하는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채보다 과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과세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공공부채를 안아가지고 뭘 만드는 것보다 또 걷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부채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익이 된다. 이건 오히려 부자에게 더 부를 만드는, 뭐 수조 있는 사람이 공공부채 사가지고 하면 거기 뭐 6%든 5%든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세를 명확히 해서 받는 게 낫다. 그래서 공익적 관점에서 부자들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게 이분의 얘기고요. 공공부채 문제에선. 이 얘기 갖고 우리 대선 때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공공부채 할 거냐, 과세를 할 거냐. 근데 결론은 다 과세 쪽으로는 서로 합의는 한 것 같죠?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아닌가? 대상의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였죠. 대상. 그쵸. 근데 이 피케티는 과세하는 게 맞다.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2021년이 저기잖아. 문재인 예, 정부 때잖아.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소득세율을 다 높여놨어요. 아, 그래서 일단 세금으로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러네. 그 정부에서 또 세금을 올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종합소득세. 채무를 늘렸지. 아, 그쵸, 그쵸. 예, 재난지원금 이런 걸 음, 지급하기 위해서 채무를 늘렸지, 국가 채무를. 그랬더니 이제 국힘당에서 음, 왜 그렇게 국가 재정을 나쁘게 하느냐. 근데 걔들이 다 헛소리였던 게 지금 작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더 올랐어요. 그쵸. 윤석열 정부가 맡고 나서 오히려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더 바닥이 났고, 게다가
법인세율을 또 1%씩 아까 내가 그 2억 원 이하 뭐 작은 구간에서는 그냥 뒀다는데 거기도 9%로 낮췄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모든 낮췄네. 구간에서 2억 원 이하가 10%였던 거를 9%,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가 20%에서 19%, 그리고 200억 원 초과하고 3천억 원 이하가 22%에서 21%로 낮췄고 3천억 원 초과가 이제 25%에서 24% 이렇게 다 1%씩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7년까지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가 세수가 한 13조 원 가까이 줄어들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재정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논리가 다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지. 그게요. 국가 채무도 늘리고 세율은 낮추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완전히 거꾸로 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게티의 해법과는 정반대 짓을 했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피케티 해법을 문재인 정부는 따른 것 같고, 그 지금 아니지, 반대로 정반대로 했다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요. 그치, 문재인 정부가 따랐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로 다 돌려놓고 있네요. 예. 아이고 참. 그래서 부유한 국가는 이게 이제 그 유럽 얘기인데, 부유한 국가는 부유하지만 그 부유한 국가의 정부는 가난하대요. 되게 유럽이 이렇대요 요즘. 그 되게 그 부유하고 그 부유한 지금 최대의 부유한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돈을 대나 보네. 근데 정부는 가난하다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에너지 값 갖고서 돈 버나? 정부하고 상관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거니까. 미국이 지금 되게 가난하지. 네,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뽑아 빨대 꽂고 뽑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유럽이 그렇대요. 그래서 민간 자본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부가 되게 가난하대요. 채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최고 수준의 민간의 부를 가진 동시에 공공부채 위기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채가 이제 유럽에게는 가장 되게 큰 문제인 거죠. PKT가 어쨌든 유럽 EU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안고 있는 부채와 같은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크게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민간 자본에 대한 세금을 걷어라. 아주 누진세를 세게 걷어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시켜라. 그리고 긴축 경쟁을 한다. 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또 플러스 한다면 공공자산을 민영화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갚는 이런 어떤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제 경제학자가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지. 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주식 폭락으로 신용위기를 야기하고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악순환이 되고 그리고 그 유례 없을 정도의 침체로 몰고 간 것은 우리는 사실 그 유동성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긴축경제가 정책이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그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실수를 했다는 거죠. 긴축 정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 일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화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통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통화주의자라고 하는데 공무원 수를 늘리고 사회적인 어떤 뉴딜 정책 비용을 하는 것은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고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국가나 정부의 문어발식 정책이 아니라 연방준비만 잘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얘기에 이제 통화주의자, 케인즈주의자, 신고전학파 등
모든 경제학자가 모든 전문가와 함께 정치적 노선에 상관없이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했다라는 게 이제 그 최근 정론이라고는 하네요. 맞나요? 아니 이제 프리드만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네. 그 시장에 맡겨라 그런 주장을 했고 이 통화주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케인지안이지. 아, 통화주의자들이 케인지안인가요? 케인지안 그 신고전파 고전파니까 신고전파라는 게 이제 케인지안을 얘기하는 거고. 케인스주의자가 이제 케인지안? 케인지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주의자가 프리드먼의 그 일맥상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수 늘리고 이 뉴딜 정책했던 게 케인즈 아니에요? 그치. 이걸 비판하더라고요. 이 신고전압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드만이 통화주의자다.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결국 통화만 갖고 그러니까 그때 중앙은행이 그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얘들이 잘하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공황이 온 거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원인을 그 유효 수요의 그걸로 그 케인즈는 풀었잖아요. 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국힘당하고 그 민주당하고 이렇게 경제 정책을 가지고 막 싸울 때 보면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통화를 많이 풀어서 경제가 그건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케인즈주의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가 유효 이제 수요를 늘린다는 게 그거거든. 국가가 음, 긴축 정책을 쓰지 말고 오히려 국가가 돈을 풀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잖아. 그게 케인지안이 주장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잘 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통화주의자들의 얘기가 좀 저는 여기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돈을 쓰는 거거든. 그렇죠. 돈을 많이 발행을 해서 쓰라고. 막 돈을 풀어야 그게 유효세가 생기고 시장이 살아난다고. 그걸 기축하지 말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사업으로 이런 사회 이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그냥 요 중앙은행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뭐 돈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튼 요거는 좀 비난을 하는 거지 이제 그 예. 프리드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정부가 때 지나치게 개입했다. 예, 그렇죠. 시장에 그냥 원리에 맡기면 될 거를. 그게 이제 프리드만의 주장이고, 근데 음, 케인즈는 정부가 개입해서 그 시장에 유효 수요를 늘리고 그 다음에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화폐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지금 사실 미국의 정책은 돈을 엄청 푼 상태거든. 그 정부가 그렇죠. 지금 되게 가난해.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케인지안식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 음, 그걸 정반대로 하고 시장 원리에 맡겨버리고 국가는 돈줄을 째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가난해지고 빚을 지게 되지. 지금 우리가 그 상태고 네, 그렇죠. 우리가 우린 가계부채가 엄청 많잖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 프리드만을 기반으로 한 친고전파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경제의 그 논리는 한번 보면 좋겠다. 케인즈하고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한 명 있던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사무엘슨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게. 일단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그 피케티의 얘기였어요. 피케티는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것보다는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있고
지금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부 자체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즉 중앙은행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그래서 분배하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역할을 제한하는 것 같다 했어요. 그리고 그 키프로스 예로 이제 키프로스의 금융위기는 이제 좁은 자본해 가지고 은행에다 과세를 하니까 이 그 자본이 그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일로 막 튀고 그러면서 이제 실효성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 유로화가 되면서 전 유럽이 같은 유로화를 쓰니까 자본 유출이 편한 거예요. 그 돈으로. 이 국경 없는 통화?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다. 이런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통합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자산 거주지 우선 원칙 하는데, 대부분 뭔가 빌딩이 있거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주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금융자산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혹시 이제 파리 아파트가 있으면 금융자산은 딴 데 있어도 그것까지 다 가져다가 여기서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간의 자동적인 자동적인 자료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계속 얘기해요. 예. 근데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되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게 더 유토피아다. 지금 근데 유로 성공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그게 서로 공개되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뭐 결제만 하고 실제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공개하지는 않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큰 거고, 이제 이거를 이런 세계를 만든다는 게 더 현실적인, 이것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적절한 자본이 얼마냐, 활금률이란 뭐냐, 이 수준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부채는 오히려 역재분배도 발생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 가져다가 부자한테 주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공공의 빈곤은 심각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일회성 누진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자연자본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걸 기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자연자본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네, 그리고 결론은 이미 얘기 나왔듯이 이런 누진세, 그리고 이거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과 지역별 정치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진정한 대안은 아직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러워.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 프리드만의 정책과 그 케인즈의 그 정책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이 문장 갖고는 좀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그렇죠. 네.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네네. 다음에 앞부분에서 예. 다음 주에 네. 요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 그대로 옮겨놓은 거긴 한데 네. 조금 예, 저희가 보기에도 여기 예를 들어서 모든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것과 그 앞에 긴축재정,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자본에 대한 세금 뭐 이런 것과 좀 상충되는 그 정책 아닌가요? 민간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게 뭐냐면 상충되는 정책 같아요.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에요. 예, 뭐 근데 그 주장을 하는 피게티의 주장으로 볼 때 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것 자체가 그 부채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은 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 문제가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있죠.
네,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있는데. 예.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예,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성적인 뭐 그 적자를 보는 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철도 예. 예를 들면 뭐 항상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엉뚱한 데서 적자를 그러니까 원인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성 적자다. 그러면 그걸 민영화를 해서 부채를 그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게 민영화를 하면은 모든 게 능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죠. 예. 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공공부채가 예,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기업에서 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정부기관이 있다면 차라리 네, 그걸 민영으로 넘기면은 좀 그게 부채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 네, 이게 그 국민 삶의 기본이 되는 전기, 수도, 그다음에 뭐 도로, 항만, 그 항공 이런 것들을 그 민영화하면은 브라질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걸 민영화했다가 멕시코가 아주 된통 먹었죠. 그걸 민영화해가지고 수도물을 갖다가 무슨 뭐 몇 배씩이나 그 업체가 올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도 맘대로 못 먹는 그런 시절을 겪었던 그 아주 악몽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민영화에 맡겨야 될 사업이 있고 민영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 바로 그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 그 전기, 이게 수도, 가스 맞아요. 뭐 이런 거는 그거 이게 이제 근데 교통.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건 네. 뭐냐면 그 공공 건물, 학교, 대학, 병원, 경찰서, 사회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건물들. 음, 건물들을 음. 다 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리고 얘기지. 예, 예, 우리 사회 기반 그런 어떤 그 시설을 민영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아니고 그 자산들을 다 팔아서 대신 그 건물에 공공기관이 새들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 다 팔면 그 빚 갚을 만큼 될 거라고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프리드만부터 여기 중앙은행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요 662페이지까지 네, 예, 요 부분은 다시 한번 한번 더 봅시다. 예, 여기는 좀 정리를 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끝났네요. 수고했습니다. 와, 아니, 진짜 근데 책 한 권 끝나면 그 파티를 해야 되는데, 책거리 파티를. 그러게요. 우리 한번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다음 주 시간들 어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저녁 때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네, 저는 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세요? 네. 다음 주 일요일 날이요. 네. 예. 캐시요. 예, 일요일이면. 네. 6시쯤 예, 모여서 예. 예.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정리하는 데인데, 그거 시작을 해야지. 네. 그러면 21세기 자본 책거리인가요? 예. 그 책거리 하면서 지금 프리드만하고 그 케인지안의 그 통화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좀 네, 예,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좀 하셨습니다. 네, 박상호 씨도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